시장이 흐르면 돈이 보입니다. 마켓앤머니 시작합니다. 지난주였죠. 재연자 휴장으로 하루 쉬어가는 사이에 글로벌 반도체도 초심이 흔들리고 중동 장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영향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김유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설상가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문샷이 키미 K3를 공개하면서 저가 AI와 등장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6,600선도 반납했고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6,5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 현재 4.8% 하락하면서 753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개인 홀로 순매수했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현재 1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1,718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 큰 폭은 아니지만 2,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고 있고요.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기관은 62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대형주 흐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시면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25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2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7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SK스퀘어도 1.8% 하락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2%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기만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선 삼성전기 펀더멘탈 훼손은 없다면서 오늘 오전에 목표가 3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주가가 최근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40만 원 선도 깨졌습니다. 지난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전량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반응할 시점이 언제인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 현대차 실적이 나온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현재는 6%대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단도 2.8%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와 함께 9% 급락세 이어가고 있고 또 KB금융 7월에만 13%가량 오르는 등 안정적이었는데 현재 7% 넘는 급락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분위기 전반적으로 삼천당 제약 제외하면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0.7% 밀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나온 뉴스로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유보한다. 또 여기에 무상증자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 보여줍니다. 2차 전지단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나란히 5%대, 6%대로 밀리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8% 넘는 급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도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이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만이 상한가 풀리지 않고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FDA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프레임이 사실상 깨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군사적 갈등은 계속 지속돼 왔지만 그래도 양측이 협상 기구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지난주에 미군에서 전사자 2명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전사 여부가 중요한 임계점이었기 때문이고요. 이 소식에 국제 유가도 MOU 체결 당시를 돌파하면서 현재 80달러 위로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와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 S-오일은 2%대, GS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담당하는 흑해항로에 민간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 해상 운송과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곡물주들 일제히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도 고려산업과 미래생명자원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 한일 사료는 1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중동 리스크도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했는데요. 오늘은 1,480원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 기준으로는 1,481원 9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3.8% 하락하면서 6,5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4.7% 하락세로 753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 구원 투수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탁구로 이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 또 내일 화요일은 20일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어서 목요일엔 AI 진영에 어떤 실적 나올지 유의하셔야겠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의 매도세는 커지고만 있습니다. 최근 급등락을 겪으면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린 결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시장을 떠나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소나기가 지나가기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 모시고 시장 분석과 함께 필요한 투자 전략까지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이 정도면 정말 빠질 만큼 다 빠진 건가? 아니면 아직도 빠질 게 더 많이 남은 건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쉬어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워낙 낙폭이 컸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오늘 좀 시차를 두고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 뭐 일본은 휴장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지켜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한 것이고 이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좀 대만의 시장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주말 동안에 뭐 개선될 만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중동 상황이 계속해서 좀 군사 공격 지속되고 있고 뭐 미군이 2명 정도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은 유가 선물 시장에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마감할 때는 88불대에 마감을 했는데 현재 좀 90불을 돌파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 자체는 소폭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좀 협상 시한을 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시한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반도체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중국발 이슈도 있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투자 심리의 압박을 여전히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의 영향권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좀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실적 이벤트를 좀 대기하는 쪽으로 좀 이목을 돌리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시작하고 장 초반에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맞아요. 가장 중심에는 외국인의 수급도 있었고요. 네. 또한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 이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중동 장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반도체 아닙니까?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또 반도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이번에 우리가 반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살짝 존재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의 호재로서 해석을 하는 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기술주 약세를 불러왔던 거는 이제 중국 문샷에서 내놓은 키미 K3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치가 이제 기존의 중국에서의 나왔던 AI 모델들과 대비되게끔 2조 8천억 개라는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트로픽이나 오픈AI와 같은 미국의 경쟁사들과 대비했을 때 이렇게 견주었을 때 하이엔드 레벨 대비 기술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뭐 기간으로 따지자면 한 2, 3개월 정도의 격차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한편에서 비용적인
그 비용적인 가격 책정이 기존의 엔트로픽의 어떤 상품들 대비했을 때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정당성을 약화시키면서 사실은 투매를 자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는 호재로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였던 거는 이제 좀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K3가 공개가 되고서 48시간 만에 이제 GPU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신규 구독자 모집을 중단을 했다라는 보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 쇼티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은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를 그 둔화 우려 논리를 좀 약화시키는 경향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AI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향 서버 디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쪽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투자 심리는 다시금 조금 돌아서는 듯한 모양새고요. 딥시크 쇼크를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가성비 포지션으로 나왔었고 이번에 키미 K3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 상품들 대비했을 때 저렴하다 보니까 가성비 포지션으로 나오면서 이제 빅테크 캐펙스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키미 K3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미국이 대중국 GPU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고성능 모델을 구축을 어쨌든 했다라는 거를 보여준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오픈형 AI 모델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던 업체들이 대체로 좀 폐쇄형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헤게모니가 이제 오픈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것 또한 이제 좀 향후의 관전 포인트의 영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폐쇄형이냐 아니면 오픈형, 공개형이냐 더 나아가서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저렴하냐 효율적이냐 등등 이 모든 것들의 이슈들을 이번 주 발표한 한국 시각으로 23일이죠. 네,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이제 포문을 여는데 자, 빅테크 실적 드디어 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알파벳 실적이 뭐 시점상으로도 앞서 있지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4대 하이퍼스케일러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수익성을 가장 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장 양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동시에 또 반도체 투자 심리를 판가름할 만한 변수가 결국에는 이제 AI 자본 지출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알파벳 측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시장의 어떤 지금 불안감이나 어떤 높아진 눈높이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알파벳의 주가에 영향을 줬었던 이제 제미나이 3.5%가 출시 좀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관련한 코멘트도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벤트로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뭐 뚜껑을 열어보기 전이기는 합니다만은 해당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투매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해당 이벤트까지는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국내 증시가 유독 더 크게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그 요인으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언급이 되지만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추가 보완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이 대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나오고서 이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국면에서 항상 좀 뭐 웩더독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쩐 투기성 유동성이 워낙에 좀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좀 비이성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수급 변동성에 노출이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은 제도 수정에 나선 건데 결국에는 V코스피라든지 이런 시장 변동성 지표가 다소 좀 안정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변동성 국면 하에서 오는 공포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비중 확대의 기회다 이런 전망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고민이 되는 건 그러니까 뭘 담아야 가장 유리할까 이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를 위주로 시장이 앞으로 계속 흘러갈 거라면 주도주인 반도체를 지금 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쪽의 업종을 오히려 눈여겨보는 게 맞을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물론 실적 가시성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떼어놓고 생각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시장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전망치를 놓고 봐도 실적 성장의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치고는 현재 투자 심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로 인해서 크게 좀 위축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반등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주가 지수 레벨이라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이제 좀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좀 만연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될 만한 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알파벳의 실적 발표나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질 하이퍼스케일러 뭐 빅테크단의 실적 발표들일 것이고 거기서 이제 좀 자본 지출 지속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그래도 조금은 전환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전에 이제 반도체가 랠리를 보였던 것처럼 주도주로서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는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기존의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으셨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불확실성 변동성에서 조금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실적주 기반으로 좀 다변화를 하는 것도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서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네. 미래에 벌어들이는 실적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그래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도주였던 네. 전자닉스로 좀 시계를 좁혀볼까요? 오늘 꽤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네. 우리 방송 중에서도 사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도 방향성은 아래로 즉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보완책, 네. ETF 보완책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은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혹시 이 방향성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됐을 때 상단을 제약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참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어찌되었건 그런 의구심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네. 번째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이제 코앞으로 네. 다가왔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레버리지 ETF가 상단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속도의 차이이지 이제 그 밸류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 좀 시장의 어떤 오해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 여력은 유효한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주도주로서의 동력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신 메모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IPO 워낙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또 중국 자본이 투입될 때 항상 특징이 이제 항상 저가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시장이 어떤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레거시 디램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급 부족 상황이 이제 창신 메모리 IPO나 이제 자본 투입으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더 크게 빠졌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키옥시아의 주가 반응도 사실은 조금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서버 디램이나 HBM 단에서의 기대감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효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OP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표가 좀 뭐 둔화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HBM 단에 있어서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보니까 창신 메모리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전략도 궁금해요. 오늘 뭐 긍정 리포트가 나온 하나마이크론 같은 일부 종목은 여전히 빨간불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전공정 장비 쪽이 좀 급락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특히 장비단의 종목이 탄력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저희가 그동안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매력도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투탑의 어떤 투자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오름세가 좀 제한이 되는 모습들 보여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은 뭐 투탑의 어떤 투자 심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뭐 알파벳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 더 늘려 나가겠다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정시킬 만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투탑을 비롯해서 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이 될 텐데 사실 그럴 경우에 상승 탄력은 이제 투탑보다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로서의 동력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좀 더 소부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중간중간 계속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튀어오르고 있는 장비주들이 좀 중심을 잡아가면서 아무래도 실적 가시성이 좀 더 확보가 된 쪽이 먼저 움직일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얘기 다시 좀 해볼까요? 어쨌든 유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꽤 이전 고점까지는 여전히 멀었으나 반등세가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흔히 종목들 중에 뭐 흥구석유라든지 아니면 SK 이터닉스 같은 이 정유 관련된 2차 전지 등등이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유 쪽은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유가가 움직이는 방향성에 좀 동행해가지고 뭐 테마성이든 이제 뭐 단순히 단기의 어떤 재고평가 이익이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오름세를 보이는 거는 맞는데 사실 유가가 현재 오른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중동 정세가 좀 악화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고유가 상황이 상당히 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장기적인 영향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유가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어떤 수요 둔화라는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정유와 관련된 섹터들이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님이 조금 전에 실적 가시성이 이제 확보되는 sek터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가 개인적으로 있으세요? 일단은 조선방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조선 쪽 계속 좋게 보는 거는 일단은 마스카 프로젝트 계속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좀 한미조선 협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좀 다시금 좀 관심을 받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거기서 이제 수주 성과까지 연이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금 좀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주도주로서의 체력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중동 교전 상황이 어떤 테마를 타기에는 시장이 좀 이미 좀 피로감을 느낀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이슈로 움직이는 거는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수주 모멘텀 상에서 본다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 중에는 유럽의 어떤 폴란드나 루마니아 쪽에 수주 받을 건들이 이제 남아있기도 하고요. 중동 쪽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전쟁 발발 시점 이후에 지금 시차가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어떤 수주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 시즌 거쳐가면서 이제 이런 수주나 이익 체력이 부각될 수 있는 섹터들에게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이 코스닥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일부 제약바이오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꽤 큰 상황입니다. 코스닥 그러면 금리 인하하고도 연결가 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전반적인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큰데 코스닥 오늘 이후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뭐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삼천당 제약이 뭐 이제 상한가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뭐 바이오에 대한 방향성 전환을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 바이오 섹터는 좀 당분간은 개별 종목단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단으로 봤을 때에도 좀 개별 종목 플레이가 좀 적절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좀 가치주를 솎아낸다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수단의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 미국 증시에는 중국 AI발 충격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커지면서 반도체 랠리가 정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성문 문인사이트 대표와 함께 AI 반도체 산업의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좀 엄중한데요. 네. 그냥 뭐 뒤에도 이런저런 저희가 말씀 한번 여쭐 건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지금이 기회입니까? 그 2022년을 겪었던 메모리 시장을 겪었던 저로서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지금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 1월에 이제 디램 재고가 조금씩 쌓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즉 시장이 디램이 남아돌고 있다는 반증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반도체 채용 인력이 거의 홀드되다시피 인력 고용 현황률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반도체 지수가 3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매우 다릅니다. 지금의 반도체 열기가 과열 국면에서 지금 이성을 찾아가는 국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디램의 재고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시장의 초과 수요가 이미 30% 이상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장기 계약 물량으로 다 뺏기면서 오히려 더 디램에 대한 포비아가 더 급증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은 엄연히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인 뭐 속스라든지 그거의 세배 레버리지 그래프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하락폭을 보면요. 재고가 보이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대략적으로 뭐 마이너스 80% 이상 떨어졌던 그때 반도체계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봤을 때 지금은 조금 더 냉정하게 이성을 차리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TSMC, ASML,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다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적 발표를 내놓고 오히려 최근에 주가는 더 부진하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히 호실적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면 대체 뭐인 걸까요?
지금 투자자들이 아마 제일 기다리고 있는 호재나 기대성인 부분은 이제 빅테크의 캐펙스 실적 발표나 앞으로 우리가 돈을 더 쓸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제가 우선 냉정히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빅테크들조차도 엔스로픽과 오픈 AI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생존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빅테크로서 이제 내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느냐,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느 정도 내가 훌륭한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저는 플랫폼이 바뀔 수 있는 대변혁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도 이제 더 이상 그 캐시플로우를 다 소진해 가면서 이 투자를 한 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시장의 의구심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그동안 올라갔지만 빅테크가 그동안 외면하던 것들이거든요. 어쩌면은 빅테크들조차도 하드웨어 투자를 외면했던 그 결과의 그 성적표를 현금 지출로 지금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이 기대 반, 걱정 반인 부분이지만 저는 이 빅테크들도 이제 거의 러시안 룰렛에 가까운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빅테크들도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외신에 있어서 보도가 좀 큰데요. TSMC 실적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설비 투자에 대한 이 확대가 네. 일각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주가는 그런 부분으로 하향 조정된 것 같은데 또 혹자는 TSMC가 설비 투자하는 것은 GPU다. 네. 그렇다면 이 GPU에 HBM, DRAM, 레거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느냐? 오히려 우리 국내 한국 증시, 즉 우리 기업에게는 완전히 호재다. 이런 이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TSMC 실적 발표를 어닝콜을 직접 다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CEO가 한국의 이윤이 부럽다라는 그 의견을 내비쳤어요. 고영업 마진율. 예.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 우리가 루빈의 아키텍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루빈의 아키텍처에서 증가된 포인트가 400% 이상 소모되는 그 부품은 메모리였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루빈의 아키텍처가 발표되고 난 후에 어쩌면 그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렇게 폭등했던 그 기록은 루빈의 아키텍처가 이미 그 가이던스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과열된 양상으로 투자 열기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연환산으로 바꿔서 평균 이동상승 구간으로 바꿨을 때 지금의 상승이 어쩌면 좀 정당화될 수 있는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작년 초에 나왔던 그 딥시크 쇼크, 딥시크 때는 이제 가격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그 키미 K3 이건 이제 성능으로 충격을 줬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형의 저가형 생성형 AI 모델이 이 정도로 성능이 좋다면 앞으로 AI 쪽에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네. 완벽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게 만약에 이 주도권을 내어준다. 그리고 오픈 모델을 미국 모델이 아닌 중국 모델이 점유한다. 그것만큼 미국의 존폐의 존립과 어쩌면은 우리가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견제책들을 보면요. ASML EUV 장비도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첨단 그 선단 노드 공정에 대한 니즈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키미 K3라는 그런 괴물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위기감을 더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의 위기감은 뭐냐면 킴 K3도 결국에는 더 큰 파라미터 모델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더 큰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잘 쓰려면은 결국 낸드 쪽에 역량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HBM은 이제 두뇌의 크기를 결정하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낸드는 그거를 얼마나 빨리 가져다 쓰고 서비스를 보급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딥시크 때도 겪었지만 그 이후에 모델의 크기와 모델의 효율성은 계속 개선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미3로 또 키미-K3로 이 시장이 하락한다. 이거는 조금 비이성적인 판단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미국에 그 투자했던 자본들이 한 번은 경종을 울릴 만한 이벤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중국의 이런 약진이 결국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에 더 기술 집약적인 투자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모두의 대표님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미국이 그거를 용인하겠느냐. 그런 게 이제 복선에 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애플의 행태를 보면
이거 반칙인가 싶을 정도로 창신 메모리를 위시한 어쨌든 중국의 메모리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한 일주일 뒤면 창신 메모리가 드디어 세상에 IPO로 나오는데요. 이 전반적인 우리에게는 위협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특히 오늘 자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론 한번 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의 뭐 IPO 조달 자금이 대략 뭐 15조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비용을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 투자 비용에 비하면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분기 매출에 해당하는 SK 하이닉스 분기 매출에 해당하는 그 캐펙스 투자에 비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 기술 격차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메모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SP라는 그 평균 단가를 높여주는 고부가가치 HBM의 여부가 결국 이 메모리 시장의 그 맥을 가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기후가 먼 3년 뒤에, 4년 뒤에는 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창신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HBM에 대한 캐펙스를 어떤 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칩들을 가져다 쓴다는 거는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창신에 대한 약진은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쯔 메모리 역시도 낸드에 대한 특허나 접합 기술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치킨 게임을 수없이 거쳐왔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공급 경쟁을 하지 않는 위치지만 이 수요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 QA 사이클이 거대하게 는다면 창신이 과연 이거를 이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중국 자본에 이제 뒤에 없는다고 해도 그 선단 노드 공정에 대한 경험치가 아직은 중국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격차를 벌려놔야 되는 시점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이고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국민적인 정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D램 그리고 낸드에 이어서 HBM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할 거다라는 전망이 또 나왔잖아요. 이제 HBM4가 본격 양산이 되면 시장 주도권이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의견인데요. 일단은 삼성이 잘하는 거는 캐펙스를 빠르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숫자를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삼성이 숨겨진 발톱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하고 있다는 거는 이 Q사이클의 확장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면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에 불과 4년 전만 해도 공급 과잉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위로 단숨에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은 솔직히 아니에요. 여전히 하이닉스 주도율이 여전히 높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원C 공정이 최대로 수율이 좋아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아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의 이 울림이 결국 이 큰 초격자들의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술자들, 연구진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북돋아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주가의 이런 투심, 즉 투자자들한테도 용기를 북돋아드리는 것은 결국 실적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알파벳을 시작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쭉 발표가 되는데요. 대부분 좋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우리가 염두해야 될까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캐펙스 가이던스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느 빅테크 중 하나가 이제 캐펙스 확장보다는 효율화를 추구한다. 이런 의견들이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또 하드웨어 수요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사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그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확장 속도가 이미 둔화되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하드웨어 수요의 전환점이 최근 2개월 전에 생긴 게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 시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거로 이제 사우디나 이런 아랍 쪽에 중동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에 준하는 투자 금액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HBM 계약 관련된 이슈들도 여전히 그쪽으로 이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고, 젠슨왕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최근에는 또 일본을 방문했죠. 그런 사항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뭐 중국발 공포로 키미 K3를 이야기를 하지만, 더 공포는 오픈 소스로 데이터를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틀어막아졌을 때, 국가별로 AI 파운드리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국가는 어쩌면은 식민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 자주적인 AI가 없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쓰지만 네.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를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AI 파운드리 모델이 있어야 어떤 시스템이나 국가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AI 소스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것은 이제 국가 간의 생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월부터는 어쩌면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숫자보다는 소버린 AI 투자의 확대의 국면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직까지 국내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얘기인데, 이 소버린 AI 때문에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 업체, 중동 국가들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거기나 또 LTA 장기 계약으로 대량의 수주가 들어왔다, 이런 이슈가 있던데, 그게 하루빨리 좀 가시화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시장은, 가격은 특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의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공포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LTA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반도체 시장의 가격을 이끌어온 게 반도체 메모리의 주가를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가격이 무한히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LTA를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해 나가면서 기업의 그 수량을 늘리는 그 사이클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쓴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메모리 주가의 조정 범위는 사실상 캐펙스를 투자하는 그 기점에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업도 어떤 Q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 지출을 해야 됩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Q 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본을 집행하고 어느 정도의 수량을 더 늘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곧바로 소부장이나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지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 궤적의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메모리 수요가 아직도 견조하다는 거를 시장이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제가 해줘야 될 거는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닙니다.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엔스로픽과 오픈 AI의 매출입니다. 이번에 엔스로픽과 오픈 AI의 그 분기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네.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 거의 분기 매출 50억 달러를 이루면서 두 분기당 엔스로픽은 말씀 중에 원래 B2B였기 때문에 네. 걔들은 원래 돈 버는 애들인데, 오픈 맞아요. AI가 문제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10억 명이 이용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9억 9천 명은 무료로 쓴다. 근데 그게 플러스 전환되는 겁니까, 이번에? 오픈 AI 역시도 이번에 새로 출시한 GPT Soul에 대한 성능 평가가 거의 그 미토스에 준하는 네. 성능 평가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지금 우리가 재밌는 현상이 하나 뭐냐면, 엔스로픽 페이블 무료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요. 그 말은 오픈 AI가 약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두 기업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줘야 결국에 이 캐펙스 확장에 대한 우리가 더 자금을 투자해도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계산이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스로픽이 결국에 오픈 AI와 함께 동시에 두 가지 모델이 발전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추론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낸드 쪽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D램보다도 낸드의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어떤 일시적인 공급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AI 쪽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네, 낸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기록하는 ESSD라는 그 저장을 하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델을 수행시키고 AI 모델을 돌려서 얻은 결과물들을 저장해야 되는 저장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모델 스스로가 자기가 자가학습을 통해서 저장 공간을 계속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장이 낸드의 상승률을 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모델이 발전하고 뇌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글만 수집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미지, 그 다음엔 영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낸드의 시장은 더 소진율이 높아질 것이고요. 우리가 뭐 영화 한 편을 저장하는데 뭐 대략적인 뭐 6GB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모델의 진화 속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키미 K3의 그 추론의 효율성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장 공간을 소모하는 비율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동안에 D램하고 HBM이 발달을 이끌어왔다면 이제 추론에서는 사용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결국에는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드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디램 가격이 비싸져갖고 낸드로 헤게모니와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라는 것은 심심하게 들리는데, 근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일본의 낸드 플래시의 제왕이었던 키옥시아가 크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등에서 5등까지 내려왔거든요. 키옥시아의 그 기업만의 문제냐, 아니면 낸드 전반적으로 확산될 거냐, 오늘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는 그 키옥시아가 가지는 메리트가 상당히 그동안 노출이 안 되다가 시장의 관심을 너무 한 번에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충분히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인 캐피탈이 이탈했다는 그런 시장의 공포가 어쩌면은 이들이 엑시트를 조율하면서 이제 충분히 낸드의 마진율이 이제 더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베인 캐피탈이 시장을 예측을 잘 했다면 LG전자 모바일이 그렇게 부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장과 이제 현업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은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차익 실현 욕구가 충분한 구간이었지만, 저는 반대로 낸드 시장은 HBF라는 이제 낸드를 적층시킨 그 기술이 새로 도래하게 된다면 또 다른 ASP를 높일 수 있는 낸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추론 시장으로 더 빠른 진화를 시장이 요구하고 있고, 젠슨왕조차 아직 그 아키텍처에 대한 언급조차 없지만 이미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이 쌓아지는 공간 옆에 HBF라는 새로운 적층의 낸드가 붙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옥시아의 그 변곡점도 곧 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산업의 밸류체인상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쭈을게요. 아까 HBF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HBM의 해자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가격으로 증명했죠. HBF 시장에서의 해자 기업은 어디입니까? 명백히 한 기업을 꼽기는 어렵지만 저는 샌디스크가 제일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디스크가 그 해당 기술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적층 기술을 잘하는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 역시도 그 후보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워낙에 다양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낸드만 전문적으로 다룬 샌디스크가 좀 해당 학회에서 나오는 논문들이나 어떤 아이디어란 아키텍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이런 그러니까요. 연구에 HBF 대한 얼마나 관심이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 기술의 도입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 HBM이 쌓아져 있는 공간 옆에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요구하는 추론의 그 밴드위스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러브러스라는 기업도 웨이퍼 전체를 추론형으로 이제 앞에서 프리필 단계를 하고 뒷단에서 빠르게 그 추론 대답을 만들어주는 AI 발전에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약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반도체 따라잡기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문 문희인사이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대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긴 합니다. 장 후반까지 시세를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업종들부터 우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말 사이 유가가 급등했다 보니까 정유나 신재생 정도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의 섹터들은 대부분 팔았고 지금 정유나 신재생 쪽마저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시세가 밀리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긍정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일부 소부장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장중에 확인이 됐고요. 제약바이오 쪽 개별 이슈가 있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로키텔스케어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시세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현대차가 오늘 6%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어느새 오늘 장중에 30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이 7거래일 내내 담고 있는 수급 현황이 돋보이기도 했고요. 조선은 오늘 하나필리조선소가 이제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연계 선박을 건조한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까지 참 아쉬운 시세가 오늘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어디서 기회를 찾고 있을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오늘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을 다시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모두 하루 만에 다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짙은 금융지주 쪽 그리고 건설 쪽까지 관련 종목을 여러 종목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GS건설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SK이터닉스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으로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기관은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의 일부 종목에는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SFL 반도체 최근에 무려 11거래 연속으로 기관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SK그룹주들의 이 현황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포함해서 4일 연속으로 기관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SK이터닉스는 기관이 7거래일 내내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9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험주, 롯데 손해보험도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담아가면서 수급 현황 돋보이고 있고요. 한화오션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매수로 전환한 흐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그리고 또 오늘 오전장 내내 계속해서 들으셨을 키미 K3, 중국의 문샷 AI에서 발표한 새로운 AI 모델인데 이제 미국에 근접한 기술 수준을 확인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을 흔들었을까요? 우선 키미 K3 이 모델의 성능도 좋았고 다른 AI 간의 이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불거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가 그리고 가성비 AI의 성공 사례는 결국 AI 투자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증권가의 평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스 증권에서는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에 빅테크 캐펙스의 우려가 발생하는 건 인정하지만 하드웨어 쪽 미국 밸류체인의 전체 투자 우려로 확대 해석하는 건 기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나 GPU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AI 하드웨어 쪽의 투자에는 오히려 호재로 해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AI의 경쟁력은 이 모델의 성능 자체보다 누가 더 많은 연상 능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고객을 보유하느냐에 달릴 거라면서 우선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오픈 모델의 발전은 투자 주체가 빅테크 밖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부품 수요에 긍정적이다라는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K3가 지금 AI 진영을 크게 흔들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작년 연초의 딥시크 사태처럼 좀 지나갈지는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장에서는 코스피 전반에 대한 증권가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이 밸류에이션이 5.7배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밸류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등 잠재력 확대에 주목하면서 매도하기보다는 버틸 구간이다라는 전략을 대신증권 쪽에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도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이미 확인이 됐는데 이제 시장이 확인해야 될 건 수요자인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문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예정이 돼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매출 그리고 EPS 숫자뿐 아니라 AI 서비스 매출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 대규모 투자 속에서도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주도 업종이기도 했던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전력기기를 가지고 버텨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에서도 빅테크 실적에 역시나 집중하고 있는데요. 실적에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AI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비 투자 계획에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투자에 신중했던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이 설비 투자 전망을 높이면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그리고 덧붙여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까지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봤는데요. 한국의 이제 2분기 GDP 속보치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날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일정이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 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OCI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일 텐데요. 알파벳의 실적을 시장으로 이제 장 마감 후엔 테슬라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AI 진영의 우려가 줄어들 코멘트들이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는 인텔의 실적을 열어보게 될 거고 다음 주에는 메타부터 퀄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적 발표 일정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중심, 유효한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오후장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며 올랐던 코스피가 이제는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면서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주말 사이에 미증시 나스닥도 크게 떨어지면서 개장 전부터 오늘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셀럽의 한 수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모시고 글로벌 경제 지표와 뉴스들 살펴보면서 한 주간의 증시 움직임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헌절 연휴가 있긴 했는데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편하게 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고 중동 상황까지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현재 이 중동 정세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걸로 좀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지금 7일째 서로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은 다시 재현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그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딕션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팅 사이트들에서는 그래도 올해 연말에 전쟁 자체가 이제 끝난다라는 거에 대한 확률이 아직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지만 이게 어쨌든 더 확산되기를 서로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반도체주들의 하락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악재로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팅 사이트에서는 전쟁이 다시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는데
우리 반도체 관련된 업종만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끝났나? 네. 이 정도로 지금 조정폭이 매우 큰데요. 전반적으로 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격적으로 많이 싸졌다는 파가 있고 반등하더라도 워낙 매물대가 위에 몰려 있어서 전고점은 쉽지 않다. 그냥 이 반등을 출구의 모멘텀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막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단기적으로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끝났다고는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 TSMC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분기가 17배 늘었잖아요. 17%가 아니고 17배 늘었고 마이크론도 이익이 16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의 증가 속도는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과거의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이익의 증가율이 피크를 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익 증가율이 1700%, 1800%인데 떨어져서 1000%다라고 해도 되게 많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피크 신호로 분명히 좀 인식이 되었고 과거에는 증가율의 피크 치고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간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율의 피크가 늘 주가의 고점이자 사이클의 피크를 알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증가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재차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좀 올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당장 이번 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사이에 특히 이제 7월 달, 이번 달 그리고 8월 달까지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일 걸로 좀 판단이 좀 되어지는데 근데 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반토막이 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0% 가까이 빠졌으면은 지난 사이클에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만큼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빠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방향성 없는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제 생각은 8월에서 한 9월 사이가 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고점은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의 투심을 더 짓눌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키미K3 쇼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 초 딥시크 사태를 돌이켜 보면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잠깐 충격이 컸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별일 없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키미K3 일도 그렇게 지나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때랑 약간 좀 다른 게 그때는 사실은 별로 대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저가 서비스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의 뭐 오픈 AI라든지 뭐 엔트로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딥시크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거는 소위 말해서 토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토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정말 수요가 없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네.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 서비스,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대한 가격 부담을 많이 지금 느끼면서 각 회사들이 이 토큰 사용 양 자체를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그 토큰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사용량이 늘려면 이제 토큰의 어떤 원가 비용 자체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중국의 문샷 AI도 약간은 좀 그 시장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뉴스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시장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좀 싸지면 또 물량은 늘어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지금의 비용으로 기업들이 계속해서 AI를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뭐 예를 들면 클로드 같은 거 조금 쓰다 보면은 맨날 사용량 제한 걸려가지고 맞아요. 그냥 뭐 좀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딴 거, 싼 거 자꾸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약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싸지면
뭐 이게 뭐 키미가 되든 뭐 딥시크가 되든 뭐 오픈 AI가 되든 어쨌든 가격이 싸지면 또 사람들 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과속에서 약간 중속 정도로 가는 속도 조절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과속에서 중소로 가는 속도 조절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메모리 반도체 더구나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그 누구도 해피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SK하이닉스 ADR 얘기 좀 해볼게요, 상무님. 일단 프리미엄이 25%면 물론 뭐 TSMC랑 비교하기는 그들은 뭐 97년도에 이미 했으니까 좀 다를 텐데 어쨌든 지금 ADR,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때문에 나스닥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의 프리미엄 25%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TSMC의 평균적인 프리미엄이 한 15%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뭐 50%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진 거니까 나름은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TSMC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뭐 어쨌든 그 시장에서 어쨌든 넘버원 시장이고 SK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이게 흔들리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에 핵심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하이닉스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좌지우지한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은 이제 거의 이제 좀 뭐 거의 이제 TSMC 대비해서의 어떤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이상 그 이하로 더 떨어지기는 쉽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웬만큼은 이제 바닥 근처에 오지 않았나. 라고 좀 보여지고, 뭐 결국은 근데 어쨌든 본주랑 ADR의 가격의 추세가 따라가긴 어렵잖아요. 네. 결국은 한국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또 미국의 ADR의 움직임을 주는 거고, 또 ADR의 움직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일단은 저는 가격적으로는 거의 한 90% 이상은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삼전 닉스에 대해서 지금 워낙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략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믿고 있던 실적 관련해서도 뭐 목표가를 내리거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은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라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상무님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투톱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올해만 볼 거냐, 그다음에 이제 내년 이후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내년 이후로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쪽의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올해 봤던 고점을 뭐 최소한 앞으로 한 2, 3개월 내에 다시 보기는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회복하는데 분명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닷컴 버블 때도 사실 이제 닷컴 버블 때 2000년 3월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2000년 8월, 9월까지 주가는 오르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급락 이후에 거의 20%, 30% 이상 급락한 이후에 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실적이 분명히 이제 그 꺼지는 시점까지는 주가는 어쨌든 이렇게 등락을 거치면서도 추세는 이어졌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다만 이제 워낙 올해 상반기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급격히 무너졌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주식을 사기 위한 새로운 돈들이 당장 쉽게 들어오질 것 같지는 않아서 약간의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ETF가 저는 조금 문제라고 보는 게 여전히 본주, 그러니까 이제 기초 자산의 거의 60%, 70% 이상의 파생 상품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그런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후유증들이 속치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한 8월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참 레버리지 ETF 상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해석에 대한 이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야 또 오르는 작용했지만 내려갈 때 너무나 하락폭을 키우다 보니까 왜 만들었냐부터 시작해서 없애야 된다. 아니 증거금 실링을 높여야 된다. 다양한 것들이 지금 진화되고 있거든요.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정화작용을 믿는다면 적어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즉 8월 말까지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럼 앞으로 이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들이 자금이 더 쏠리겠습니까? 혹자는 대책이 나와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제야말로 진짜 쏠릴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저희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외에 반도체 이외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뚜렷한 산업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쏠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 하이닉스 빼고 아무리 찾아봐도 얘네만큼의 어떤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쏠렸다라고 좀 보여지고 물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출시의 시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나빴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자체라기보다는 시기가 너무나 주가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이게 상품이 출시가 됐었던 게 좀 문제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결국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최태원 회장님도 사실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는 거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듯이 이제는 가격에서 물량으로 가야 되고 반도체 수출, 특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의 상승 동력,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사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예고가 되면서 시장이 더 얼어붙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장 영향은 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심영성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는 보고 있고 이번을 포함해서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아마 하반기에 한 번, 내년 초에 한 번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긴 한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저는 네거티브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레버리지의 가장 최악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절대로 레버리지가 좋아질 수가 없고 결국 그게 또 몰렸던 특히 한국 시장에서 더 몰렸던 상품들에 대해서 더 부작용이 좀 컸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좀 이거를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을 되게 좀 끌어올리는 쪽이었다고 하면 사실 연초 이후에 환율이 이제 1,5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든 방향이나 모든 정책 초점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 보고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환을 더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정책의 초점이 크게 이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부터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받치는 힘도 굉장히 좀 약해지고 저는 그랬다고 좀 보여져서 어쨌든 금리를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폭이나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주식시장을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시키는 데는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8월하고 11월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7, 8월에 2번 연속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에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3번에서 4번이다라고 하면 2번 정도 금리 인상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채권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있었고 그렇고 이 레버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좀 덜 갖게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8월에 차라리 인상을 빨리 해버리는 게 주식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신총재가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 차라리 인상을 할 거면 좀 더 빨리 하는 것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아니면 여파 등등을 감안해서 조금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아까 정부의 그 주식 부양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을 바라보다가 한쪽을 바라봤던 게 외환시장입니다. 근데 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ADR 효과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외환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8월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간다, 1,500원대로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SK 하이닉스 영향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90억 달러면은 한 3, 4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을 제 계산으로는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인데 이거에다가 사실 이제 8월 달에 아시겠지만 그 중간 세금 납부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워낙 이익을 많이 벌었던 전자나 하이닉스다 보니까 한 번에 이 돈을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이제 8월 달에 이제 중간 납부를 해야 돼서 그 수요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은 SK 하이닉스, 8월은 이제 뭐 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의 이제 중간 납부 때문에 이제 환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끝나면 저는 다시 1,500원대 초반까지는 다시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빅테크들의 실적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뭐 알파벳, 구글을 시작으로 뭐 테슬라,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단순히 숫자가 잘 나오는 것만으로는 반응이 미미할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 발표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작의 하단은 좀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빨리 올라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단을 지지를 하는 이유는 아니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투자 계획을 줄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캐펙스,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면 또 이 기업들에 대한 뭐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뭐 또 다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계속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나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하단은 만들어 주되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어쨌든 클라우드 매출이 좋으냐라는 거고 결국 이 클라우드 매출이 그래도 좋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가에서 봤던 그런 어떤 아주 막 60%, 90% 되는 이런 기울기는 아니지만 꾸준히 어쨌든 AI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면 사실은 캐펙스를 더 크게 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두 분기 정도 후에는 다시 어쨌든 수요에 대한 어떤 확장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뭐 빅테크 기업은 좋을 거다. 근데 이게 당장은 하단을 만들어 주어도 줄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반등하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오히려 이 클라우드 매출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YOY로 한 30% 이상 꾸준히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아마 다음 실적 발표하는 전후에는 분명히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허재한 상무 말씀 쭉 들어보니까 빅텍들의 어닝콜이 우리 지수의 하단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무님 오늘 아직 우리 시장 끝나기도 전인데요. 뭐 한 일주일 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요. 월요일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만 보면은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사이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좀 멈출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뭐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정도의 어떤 주가 수준에서 보여주었던 불안함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어쨌든 좀 바닥은 좀 만들 텐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 그다음에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좀 해소되는 데까지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걸로 좀 보여져서 약간 3분기는 쉬고 4분기는 다시 그래도 좀 힘을 내는 그래서 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고통스러운 시기인데 지금 여기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이렇게 그 포기하는 것도 너무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약간은 힘들지만 견뎌내야 하는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변동성 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자, 이번 주 시작됐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수령입니다. 저희 마켓앤머니가 여러분들의 재테크 여정을 늘 함께하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